17. 문 두드리는 소리. 병원에서 퇴원하고 며칠이 지나자 날씨가 매우 추워지기 시작했다. 조는 임시 계약직이긴 했지만 주의회에서 다시 일하게 되었다. 불을 뗄 토탄을 가지러 헛갓에 가 있는데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토탄을 담은 바구니를 들고 집 안으로 돌아와 보니 천사가 벽난로 옆 의자에 앉아 있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지금까지 보아온 천사들과 다르게 몹시 특이한 인상이었다. 마치 모두 똑같은 크기로 완벽하게 부서져서 모두가 빛을 반사하는 뾰족뾰족한 유리 조각들로 만들어진 것 같았다. 얼굴과 생김새가 매우 날카로웠고 일어섰을 때 보니 키가 3미터가 넘어 머리가 거의 천장에 닿았다. 독특하게도 그의 모든 부분에서 음악이 흘러나오는 것 같았다. 내가 지금껏 들었던 그 어떤 음악과도 같지 않은 매혹적이고 부드럽고 감미로운 음악이었다. 그것은 인간의 음악이 아니었다. 천국에서 들리는 음악이라고 상상되는 그런 종류의 음악이었다. 안녕 로나, 내 이름은 카파스야. 어떤 특별한 일이 너와 조에게 일어날 거야. 특히 조에게. 나는 물었다. 카파스 천사, 그게 언제인지 말해줄 수 있어? 곧 일어날 거야, 로나. 천사들이 너의 집으로 내려올 때 알게 될 거야. 그렇게 말하고 나서 카파스는 의자에서 일어나 호연히 사라졌다. 몇 주가 지났다. 정확히 몇 주가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날씨가 추웠다. 조는 우리의 아기를 잃었다는 사실에 아직도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고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나는 조보다 미리 알고 있었기에 슬픔에 익숙해질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진 셈이었다. 날씨는 점점 나빠졌고 바깥은 얼어붙었다. 몹시 아주 몹시 추웠다. 눈이 아주 많이 내리고 있었다. 그날 조는 퇴근해 돌아오는 길에 식료품점에 들렀다. 그날 쇼핑백을 한 아름만고 현관을 들어서던 조의 모습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는 말했다. 오 하나님, 이렇게 추울 수가 있다니. 그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말하자마자 천사들이 우리의 작은 집으로 내려왔다. 마치 천사들이 집의 모든 부분을 통해 들어오는 것 같았다. 지붕을 통해, 벽을 통해, 심지어 바닥을 통해서도 들어왔다. 집을 이루는 모든 원자들이 천사들로 가득 차 있는 듯했다. 내게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면 전에도 늘 있었던 현상이 여전히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다. 바로 그게 카파스 천사가 말한 특별한 일, 조에게 일어날 특별한 일이라는 것을 나는 알 수 있었다. 조가 다시 말을 이었다. 저렇게 계속 눈이 오면 내일 아침에는 현관밖에 못 나가게 될지도 몰라. 바깥에는 하염없이 눈이 쌓여만 갔고 라디오에서는 눈과 얼음 때문에 도로가 두절되고 레익슬립까지 이르는 거의 모든 교통이 마비되었다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내내 우리는 벽난로에 불을 지폈다. 전기마저 나가는 바람에 벽난로가 우리의 유일한 불빛이었다. 그날따라 우리의 작은 오두막집만이 무척이나 아늑하고 포근하게 느껴졌던 기억이 난다. 아이들은 침대에 잠들어 있고 우리에게는 충분한 연료와 식량이 있었다. 기분이 좋고 안심이 되었다. 밤 10시쯤에 조와 나는 벽난로 앞에 앉아 따뜻한 차와 샌드위치로 늦은 저녁을 먹으며 우리의 잃어버린 아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날 밤 벽난로 앞에 앉아 우리는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었다. 방은 천사들로 빛나고 있었고 나는 몇몇 천사들이 우리의 침실로 들어가는 것을 알아차렸다. 천사들은 다시 우리의 작은 거실로 돌아와 크리스토퍼와 오웬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린 천사들처럼 평화롭게 잠들어 있네. 모든 것이 고요해졌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하얗게 쌓인 눈을 제외하고는 칠흑같이 어두웠다. 어둠 속에서 눈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고 흥분이 되기도 했다. 나는 천사들이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할지 몰랐지만 특별한 일이라는 것만을 알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창문에서 3번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조와 나는 너무 놀라 움찔했다. 조가 말했다. 오 하느님, 바깥에 누군가 있는 것이 틀림없어. 조가 의자에서 막 일어나는데 이번에는 현관문에서 3번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말했다. 바깥은 꽁꽁 얼었을 텐데 어쩌면 엄마 아빠인지도 몰라. 필요한 게 있어서 오셨는지도. 조가 말했다. 오늘 밤 같은 날씨에 여기까지 오신다면 제정신이 아니실걸.
조는 모든 천사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물론 조는 깨닫지 못했다. 갑자기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지 깨닫고 웃기 시작했다. 조가 물었다. 왜 웃어? 문 밖에는 아무도 없어. 누군지 난 알아. 누군데? 나는 말했다. 우리 아기야. 아기가 작별 인사를 하러 왔나 봐. 아기는 당신이 믿을 수 있도록 하려고 물리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문을 두드린 거지. 그러자 조가 말했다. 그만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가서 현관문을 열어봐. 그러면 눈 위에는 어떤 발자국도 없을 테니까. 나는 조의 표정을 보며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방 안은 천사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천사들이 우리 아기의 영혼을 데리고 와서 창문을 두드리게 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어느새 아기는 다른 천사들과 함께 떠나갔다. 꼭 그 장면을 볼 필요는 없었다. 우리의 어린 아들은 자신의 아빠를 위해서 아빠가 믿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다. 조가 현관문을 열었다. 문 밖에 눈이 높이 쌓여 있었다. 거의 30cm 가까이 쌓여있던 눈이 현관 매트 위로 쏟아져 내렸다. 얼어붙은 차가운 공기도 안으로 들어왔다. 조는 바깥을 내다보았다.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아무런 발자국도 없었다. 조는 눈 위에 어떤 발자국이 있는지, 하다못해 들짐승이든 새든 다른 종류의 발자국이라도 있는지 보기 위해 살펴보고 또 살펴보았다. 눈밭으로 걸어 나가기까지 했다. 조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눈치였다. 그가 나를 향해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오, 하느님, 어떻게 이럴 수가. 결국 조는 집 안으로 다시 들어와 현관을 잠갔다. 나는 말했다. 걱정 마. 이리 와 불 옆에 앉아서 몸 좀 녹여. 당신의 아들, 우리 아기가 작별 인사를 한 거야. 아기는 자신이 있어야 할 천국으로 가기 위해 모든 천사들과 함께 떠나고 있어. 이제 우리 아기를 보내줘도 괜찮아. 조는 벽난로 앞에서 울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 하지만 우리는 매우 평화로웠다. 나는 조에게 말했다. 우리의 작은 아기가 우리를 위해 그런 일을 했다는 게 놀랍지 않아? 우리 아기는 괜찮다고, 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천사들이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도 놀라워. 우리 아기는 우리가 부모가 되어준 것에 대해 우리에게 감사하고 있어. 아버지는 우리가 잘 있는지 궁금하다며 느닷없이 들리는 습관이 있었다. 대개 저녁 나절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그런 기습 방문이 언제나 좋았다. 어느 날 나는 밭으로 나가 잡초를 뽑고 감자밭 이랑 사이에서 괭이질을 하고 있었다. 크리스토퍼가 나를 도왔다. 아직 6살밖에 안 되었지만 크리스토퍼는 언제나 나를 거들지 못해 안달이었다. 아버지의 차가 대문 밖에 멈추는 소리를 듣고 몸을 돌렸다. 두 사내 아이들이 할아버지 하고 소리를 질렀다. 크리스토퍼는 감자밭을 가로질러 달려나가 문을 열려고 했고 오웬은 뒤에서 아장거리며 걸었다. 대문은 끈으로 묶여 있어서 나는 오웬을 들쳐안고 크리스토퍼가 매듭을 풀도록 도와주었다. 대문이 열렸고 오웬은 내 팔에서 내리려고 버둥거렸다. 크리스토퍼는 아버지가 차에서 내리자 인사를 했다. 아버지는 낚시 복장을 하고 있었고 가장 좋아하는 모자인 트위드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그 모자에는 각양각색의 플라이 낚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아버지는 몇 년째 외출할 때마다 같은 모자만 썼다. 아버지는 늘 그 모자를 애지중지 다루었다. 그날도 아버지는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으며 인사를 했다. 아버지는 늘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는 가끔씩 아버지에게 말하곤 했다. 그만 좀 쓰다듬으세요. 아이들은 강아지가 아니잖아요,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는 나를 보고 웃으셨다. 크리스토퍼가 아버지를 감자밭 쪽으로 잡아당기자 아버지가 말했다. 밭이 멋지구나. 아이들이 채소 구경 다 시켜드리면 안으로 들어오세요. 차를 준비해 놓을게요. 주방에 맨 먼저 들어온 것은 4살이 다 되어가는 오웬이었다. 넘어지고 부딪히면서도 오웬은 용케 주방에 도착했다.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난 오웬은 태어나기 전에 완전히 발육되지 못한 탓에 엉덩이가 정상보다 훨씬 많이 돌아가 있다. 하지만 늘 어찌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그런 오웬을 지켜볼라 치면 나는 번번이 숨이 먹곤 했다. 아이는 서너 번 넘어졌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자신의 두 다리로 일어섰다. 마치 하반신에 이중관절이라도 있는 것 같았다. 오웬이 넘어지는 것을 지켜보다가 숨이 멎을 때마다 나는 사방에서 오웬을 보호하며 주위를 돌고 있는 천사들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 누구든 오웬이 넘어지는 모습을 한 번 본다면 아이의 뼈가 부러졌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의사들은 오웬의 엉덩이가 8살이 되기 전까지는 제대로 발육되기 힘들 거라고 말했다. 나는 종종 조에게 오웬이 그 나이가 되기 전에 어쩌면 내가 먼저 숨이 멎어 죽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하곤 했다. 아버지가 물었다. 루나, 너희 식구 모두 이번 여름에 너희 엄마와 나와 함께 물린가 더블린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주변에 크고 작은 호수가 많은 마을 물린가의 작은 시골집으로 휴가를 가지 않을래? 나는 무척 기뻤다. 조와 나는 한 번도 휴가를 가져본 적이 없었다. 우리는 신혼여행조차 가지 못했었다. 나는 휴가를 떠난다는 생각에 신이 났다. 나는 아버지에게 대답했다. 너무 좋아요. 정말 가고 싶어요. 조가 시간을 낼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조는 맹장염에서 회복되었지만 내게는 여전히 맹장 주변에 붉은색 에너지 덩어리가 보였다. 아무래도 그것이 다시 확 타오르리라는 예감이 들었다. 최근에 조는 동네 카펫 공장에 일자리를 얻었다.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약물을 세탁하고 염색하는 고된 육체 노동이었다. 그리고 조는 대부분 야간주로 일했다. 그의 건강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일이었지만 우리는 돈이 필요했다. 그 일의 몇 안 되는 장점은 적은 액수이지만 정기적인 수입이 생겼다는 것과 조가 염색되지 않은 털실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 등이었다. 어렸을 때는 뜨개질을 해본 적이 거의 없었지만 이제 털실이 생기게 되자 나는 맹렬히 뜨개질에 전념했다. 비록 내가 뜬 모든 스웨터가 단 한 가지 색, 즉 양털색이긴 했지만 나는 아이들과 조와 아버지를 위해 에런 아일랜드 서해안 골웨이만에 위치한 지역으로 니트 스웨터로 유명함. 에런식 스웨터를 떴다. 아버지는 그 스웨터를 아주 좋아해서 쉬는 날이면 자주 그 옷을 입곤 했다. 아버지와 나는 주방에 앉아 차를 마시며 몇 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이들도 기뻐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에게 그 시골집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정원에 나무들이 있는지 이것저것 많은 질문을 했다. 정원이 야생 그대로라 나물도 많고 너희들 키만큼 자란 풀들이 있단다. 오솔길도 있는데 밀림처럼 온통 풀이 제멋대로 자라있지. 너희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을 거야. 언제 가요? 이번에는 내가 대답했다. 할아버지와 아빠가 휴가를 얻기 전까지는 못 떠나. 아버지는 차를 마시고 밖으로 나가 아이들과 함께 잠시 밭에서 놀아주었다. 그리고 곧 큰 소리로 작별 인사를 했다. 또 보자 로나, 난 이제 간다. 아버지와 휴가 여행 얘기를 했던 날의 바로 전날은 바람이 거의 불지 않고 햇빛이 많아 따뜻한 날이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떠나고 난 뒤 빨랫줄에 빨래를 널고 있으려니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왔다. 나는 그것이 평범한 바람이 아닌 것을 알고 웃기 시작했다. 나는 말했다. 틀림없이 당신이지 호수스. 빨래가 전부 나한테로 날아오잖아. 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그러자 호수스가 곧 모습을 나타냈다. 그는 언제나처럼 장난을 치며 나를 웃게 만들었다. 그러더니 마치 공기 속으로 빛이 증발하듯이 다시 사라졌다. 호수스는 멋진 천사였다. 그런데 그날 바로 그곳에 나의 아들 크리스토퍼가 서 있었다. 아이도 나와 같은 방향을 보며 응시하고 있었다. 아이의 눈을 보자 내가 본 것을 아이도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크리스토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 있었으며 그 이후로도 천사 호수스를 본 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어쩌면 잊어버렸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책을 읽게 된다면 혹시 기억할 수도 있다. 모를 일이지만 기다려보면 알게 될 것이다. 드디어 휴가를 떠나는 날. 나는 어떻게 우리 모두가 한 차에 탈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아버지의 차는 그렇게 크지 않았고 우리는 짐이 많았다. 모두 아이들 갈아입힐 옷이었다. 아이들은 앞들로 나가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애타게 기다렸다. 차가 대문 앞에 멈추자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며 기뻐했다. 크리스토퍼와 오웬은 장난감을 들고 얼른 차에 올라탔다. 아버지와 조는 그럭저럭 모든 짐을 트렁크 안에 집어넣었다. 우리는 메이누스에서 70km 떨어진 웨스트미스 주의 물린가를 향해 출발했다. 가는 동안 조는 꽤 열심히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조용하게 있으면서 아이들과 놀아주었다. 우리는 저녁 늦게 시골집에 도착했다. 날은 거의 어두워졌지만 아름다운 보름달이 떠올랐고 환한 하늘엔 별들이 가득 박혀 있었다. 돌로 지은 작은 시골집은 사랑스럽고 멋있고 안락했다. 나는 금방 행복감에 젖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래층에서 주무시고 우리 식구는 위층에서 잤다. 휴가의 첫날 밤 나는 정말 잘 잤다.
휴가 기간 내내 아버지와 조는 그 지역의 호수란 호수는 다 돌아다니며 낚시를 했다. 아버지는 아이들과 나도 데리고 나가 보트를 태워주었다. 비록 물가에서 멀리 나가지 않고 되돌아왔지만 아이들은 물 위에 있다는 것과 보트가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에 아주 신이 났다. 몇 해 전 주유소에서 사고를 당한 아버지는 그 뒤로 힘든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조는 비록 병중이었지만 휴가 기간 동안 시골집에서 아버지가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했다. 나도 조를 거들었다. 우리는 습기가 스며드는 것을 막기 위해 벽에 석고보드를 붙였는데 한쪽 벽이 높은 데다가 석고보드가 아주 무거웠기 때문에 어려운 작업이었다. 이틀 동안 저녁 때까지 온종일 매달리긴 했지만 휴가가 끝나기 전에 다 마치는데 성공했다. 며칠 저녁 조와 아버지는 플라인 낚시를 하러 갔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조에게 혼자 산책을 하고 싶은데 아이들 옆에 있어 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정말로 천사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혼자 있고 싶었다. 그것도 조용히가 아니라 큰 소리로 말하고 싶고, 그래서 천사들이 실제로 인간의 모습으로 내 옆을 거닐게 하고 싶었다. 저녁 8시쯤 나는 밖으로 나갔다. 그 시간이면 호숫가에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큰 도로를 가로질러 왼쪽에 있는 작은 길로 들어섰다. 그쪽으로 가면 호수에 이르는 오솔길이 있었다. 나는 왼쪽으로 돌아 호수로 가는 대신 계속 곧장 가기로 했다. 그렇게 걸어가면서 천사들에게 말을 걸었다. 이제 내 옆에 나란히 걸어도 돼. 당신들이 영적인 상태에 있다는 걸 난 알아. 하지만 이제 당신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육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필요해. 미카엘 천사가 내 옆에 나타나 나와 보조를 맞추며 걸었다. 그는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느낌이 좋았다. 길을 따라 걷고 있는데 미카엘 천사가 말했다. 좀 더 길 위쪽으로 가자, 로나. 그 오른쪽에 숲이 있어. 우리 그곳으로 산책하러 가자. 숲에 이르러 보니 숲이 무성하고 무척 어두워 보였다. 나는 말했다. 저 숲에서는 산책하기 싫어. 미카엘이 내 손을 잡았다. 걸음을 옮기자 검은 딸기 나무가 양옆으로 움직여 길을 터주었다. 우리는 들판과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숲속 작은 빈터에 이르렀다. 때로는 천사들이 바로 내 옆에 있고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걷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다. 그러나 그날 밤 미카엘과 함께 그 숲을 걷는 동안 나는 나를 지켜보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하지만 나는 그것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았고 미카엘에게 묻지도 않았다. 다음날 아침 식사 뒤에 아버지는 조에게 다시 낚시를 가자고 했고 두 사람은 낚시도구를 챙겨 떠났다. 나는 두 사람 뒤에 대고 외쳤다. 차를 마시러 집으로 돌아올 때는 물고기 몇 마리를 좀 가져다 달라고. 아버지는 노력해 보겠지만 장담할 수는 없다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이내 호수를 향해 내려갔다. 어머니는 정원으로 나가 화분을 가꾸거나 무슨 일인가를 하느라 분주했다. 그래서 나는 청소를 마친 뒤 아이들을 데리고 오솔길로 나갔다. 그곳에 나무들이 있었다. 자연 그대로의 장소라서 아이들은 그곳을 무척 좋아했다. 어머니가 정원 일을 마친 뒤에는 어머니와 아이들과 함께 호수 쪽으로 산책을 하며 휴가의 마지막 날을 즐겼다. 우리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처럼 휴가를 즐기러 온 사람들도 있었고 어머니와 아는 사이인 그 지역 사람들도 있었다. 호숫가에 이르자 삼삼오오 많은 가족들이 있었다. 아이들과 나는 물속에서 놀았다. 아이들은 돌을 주워 던지고는 돌멩이가 물속으로 첨벙 떨어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자신들의 다리에 닿는 잔물결을 느끼며 즐거워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자 눈물이 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와 아버지가 송어 몇 마리를 들고 돌아왔다. 아버지는 송어를 꺼내 아이들에게 머리와 꼬리를 자르는 법과 내장 손질하는 법을 보여주었다. 아이들은 웩웩 하면서 달아났다. 나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얼마나 쉬운 일인데 그래. 엄마는 어렸을 때 물고기 손질하는 법과 요리하는 법을 배웠어. 그런 걸 배워두는 건 멋진 일이야. 특히 모닥불에 요리할 수 있을 때라면 더욱 좋지. 내 말이 끝나자마자 크리스토퍼는 당장 모닥불을 피워 물고기 요리를 하자고 졸랐다. 불행히도 크리스토퍼에게는 안 된다고 말해야 했다. 그날 밤 메이누스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맛있는 송어 요리를 먹었다. 물론 주방에서 요리한 것이었다. 차까지 마시고 나서 재빨리 모든 걸 치우고 자동차에 타야만 했다. 우리는 메이누스에 도착했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집으로 갔다. 휴가는 끝이 났다.
우리에게는 가진 것이 별로 없었다. 나는 신에게 묻곤 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죠? 그러나 우리는 살아남았다. 나는 늘 허리띠를 졸라매며 그럭저럭 꾸려나갔다. 얼마 남지 않는 동전을 세었고 생활비를 아끼느라 채소를 길렀다. 조나 나 자신을 위해 새 옷을 사는 일 같은 건 꿈도 꾸지 않았다. 이따금 어머니는 옷을 한 보따리 얻었다고 말하곤 했다. 어디서 얻는지는 몰랐지만 불행히도 나한테 맞는 옷은 없었다. 언제나 너무 크거나 입으면 할머니처럼 보이는 옷들이었다. 그러나 항상은 아니더라도 가끔씩은 그 보따리에서 조에게 맞는 바지나 점퍼가 나왔다. 우리는 웃으며 말하곤 했다. 얻어 입으면서 싫다 좋다 가릴 순 없지. 나의 결혼 반지는 한마디로 신이 준 선물이었다. 전당포 주인들은 당시 아일랜드의 많은 가정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축복과 같았다. 당시에는 전당포 앞에 거의 언제나 줄이 늘어서 있었다. 전당포 주인에게 가서 내 손에 돈을 받아들고 나오던 나를 여전히 기억한다. 백만장자가 된 기분이었다. 이따금 식탁에 올릴 빵과 버터를 살 돈조차 없을 때면 조는 호주머니에 내 결혼 반지를 넣고 나가 손가락을 쳐들어 차를 얻어 타고는 곧장 전당포로 향했다. 그렇게 10파운드 정도를 받아오곤 했고 그 후 시간이 흐르면 돈을 모아 다시 반지를 찾아왔다. 그 반지는 구세주처럼 얼마나 여러 번 우리를 구해주었던가. 조는 어느 이웃에게서 자전거를 얻었다. 길 아래쪽에 사는 노인이 조에게 집과 정원 청소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답례로 자신의 낡은 자전거를 준 것이다. 좀 닦고 약간 수리만 하면 쓸만한 자전거였다. 나는 신과 천사들에게 자전거 선물에 대해 감사드렸다. 또한 자신의 수호천사의 말을 들어준 그 노인에게도. 조는 이제 자전거를 타고 카펫 공장으로 출퇴근할 수 있게 되었다. 돈이 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몇 해는 행복했다. 그 시절은 놀라운 시간들이었다. 살아있고 내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고 조가 잠시 동안 삶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내가 아기를 잃은 그해 여름에 조는 멋진 생각을 해냈다. 조는 셀브리지에 있는 자전거 가게로 가서 흥정을 했다. 2주 동안 매일 저녁 그 가게에서 청소는 물론 모든 자전거들과 마당에 있는 부품들을 정리해 주기로 하고 그 보수로 어른용 자전거와 어린이용 자전거를 각각 한 대씩 받기로 한 것이다. 그러면 조의 자전거 뒤에 오웬을 태우고 우리 식구 모두 자전거 소풍을 갈 수가 있었다. 그래서 매일 저녁 퇴근 후 조는 자전거 가게에 들렀고 집에 올 때쯤이면 자정이 넘었다. 그러나 해볼 만한 일이었다. 첫째 주의 마지막 날 조는 어린이용 자전거 한 대를 가지고 왔다. 그런데 한눈에 보기에도 폐품 덩어리 같은 것이 심각하게 수리가 필요한 자전거였다. 둘째 주의 중반에는 자전거 가게 주인이 어른용 자전거를 주었는데 이번 것은 훨씬 나아 보였다. 크리스토퍼는 자전거가 생기자 무척 신이 났다. 아이까지 거들면서 마침내 우리는 자전거 수리를 모두 끝냈다. 당시 비쩍 마른 말라깽이였던 크리스토퍼는 밖에 나가 아빠를 도우면서 체인에 기름치는 법과 바퀴살 고정시키는 법 등 많은 일을 배웠다. 또한 자전거 타는 법도 금세 배웠다. 집에서 8km쯤 떨어진 도나데아 공원으로 자전거를 타고 소풍을 가기로 한 첫날을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8km는 6살짜리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기에는 먼 거리라고 조는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토퍼가 얼마큼의 거리를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는지 유심히 지켜봐야만 했다. 조는 자신의 자전거 뒤에 오웬을 앉혔고 내 자전거 뒤에는 소품 가방을 실었다. 나는 거리가 꽤 멀게 느껴져 사실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금세 알게 되었다. 크리스토퍼는 자전거를 아주 잘 탔다. 그래도 우리는 이따금 멈춰서 잠깐씩 쉬거나 자전거를 끌며 걷기도 했다. 그 후로 우리는 가능한 한 자주 도나데아 공원으로 소풍을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사람들이 대부분 집으로 돌아간 저녁 시간의 공원은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호수라고 부르지만 나는 연못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었다. 연못에는 오리들이 떠다녔고 물 가운데의 작은 섬으로 이어지는 작은 다리가 있었다. 섬에는 나무 4그루와 야외용 탁자 몇 개가 있었지만 잔디는 없었다. 연못의 섬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작은 모닥불을 피우고 차를 끓이곤 했다. 아이들은 물로 둘러싸인 섬에서 모닥불 옆에 앉아있는 것과 자신들을 겁내지 않고 다가오는 오리들을 좋아했다. 우리는 차를 마시고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다. 나무 가까이에서 모닥불을 피우면 안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지만 우리는 매우 신경 써서 조심을 했다.
아버지는 내가 어렸을 때 모닥불 피우는 법을 비롯해 자연과 관련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다. 나는 아버지에게 불을 피우는 법과 강둑을 따라 안전하게 걷는 법, 물에서 수영하는 법과 물의 흐름 등에 대해 배웠다. 아버지는 모든 것에는 규칙이 있다고 말했다. 도나디아 공원으로 소풍을 나간 어느 저녁, 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고 보름달이 떠올랐다. 덕분에 사이가 꽤 밝았다. 우리 식구들과 오리들을 빼고는 아무도 없었다. 우리는 작은 모닥불을 피웠고 아이들은 샌드위치를 먹으며 근처에서 놀고 있었다. 산의 아이들은 온갖 종류의 놀이를 하기를 마련이다. 나는 조에게 몇 분 동안 혼자서 산책하고 싶다고 말하고 그동안 아이들을 잘 지켜보라고 부탁했다. 아까부터 나는 아주 먼 곳에서 나를 향하는 시선이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천사들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조는 주위가 어둡다며 산책을 말렸지만 나는 고집을 부렸다. 손전등을 가지고 갈게. 나무로 된 작은 다리를 건너 오래된 성 쪽으로 나 있는 작은 길로 들어섰다. 그런 다음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 주위에 나무들이 많은 꽤 넓은 풀밭에 이르렀다. 나는 조가 나를 볼 수 없도록 커다란 떡갈나무 뒤로 돌아갔다. 나는 정말로 혼자이고 싶었다. 그때였다. 나무들 사이에서 진동하는 빛처럼 엘리야 천사가 나타나 숲의 빈터로 걸어 들어오면서 내 이름을 불렀다. 엘리야는 나를 향해 손을 뻗어 내 두 손을 자기 쪽으로 들어 올리고는 자신의 손으로 감쌌다. 우리는 대화를 나누었지만 소리 내어 말하진 않았다. 엘리야가 침묵 속에 말하고 있었다. 로나, 그가 어둠 속에서 걷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더 가까이 올 수 없으니까. 내가 누구에 대해 말하는지 알겠지? 나는 대답했다. 알아, 엘리야 천사. 악마에 대해 말하는 거라는 걸. 어둠 속에서 나를 두고 지켜보고 있는 자가 그자야? 나를 둘러싼 빛의 원 너머에 있는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내 삶의 가장자리에 존재하는 것을 느껴왔어. 그는 수백만 킬로미터 떨어진 또 다른 어둠의 원안에 숨어있지. 지난 6달 동안 나는 겁이 났어. 신과 당신들 천사들 모두가 나를 지켜준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엘리야가 말했다. 로나, 지금 이건 일시적인 해프닝이야. 왜냐하면 언젠가는 신이 악마의 존재 안에 너를 밀어넣어 본격적으로 시험할 날이 올 테니까. 내가 물었다. 이 일이 해프닝이라면 신은 어디에 계실까? 엘리야가 말했다. 신은 너의 오른쪽에 있고 악마는 너의 왼쪽에 있어. 나는 말했다. 신은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내게 힘을 주실 거야. 중요한 건 오직 그 사실이지. 하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엄청난 두려움과 무서움이 가득했다. 바로 그때 엘리야 천사가 내 손을 잡았고 두 손이 내 양옆으로 떨어지는 순간 나는 평화와 사랑의 느낌으로 채워졌다. 엘리야는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뒤를 돌아보라고 손짓하고는 사라졌다. 조가 아이들을 데리고 내 뒤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크리스토퍼가 자신의 자전거를 끌고 왔고 조는 오웬을 데리고 자전거 2대를 끌고 왔다. 조가 마치 숲속의 그 누구도 깨우지 않으려는 듯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로나, 그만 이제 집에 가야 해. 너무 늦었어. 내가 대답했다.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어. 나는 내 자전거를 건네받았고 우리는 오솔길을 따라 걷다가 도로로 나왔다. 깊은 침묵과 고요가 내 안에 느껴졌다. 나는 마치 인간 세상으로부터 내 가족으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는 듯했다. 그 순간부터 악마가 나를 향해 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가 나에게 오기까지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날이라는 것은 확실했다.